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내가 아는 나는 누구인가. 지은이는 독일의 철학자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입니다. 물음을 던지는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소중한 능력이다. 충족된 삶의 비밀은 배우고 즐기는 데 있다. 배우기만 하고 즐길 줄 모르는 삶은 슬퍼지고 즐기기만 하고 배울 줄 모르는 삶은 어리석어지기 때문이다. 니체의 위대한 업적은 비판 정신에 있다. 니체는 인간이란 사실상 동물에 불과하며 인간의 사고를 규정짓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충동과 본능, 원초적 의지, 그리고 제한된 인식 능력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 첫 번째 던질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뇌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모든 다른 포유동물의 뇌는 출생 이후 성장하는 속도가 몸통보다 훨씬 느리지만 인간의 뇌는 평생 어머니의 배 속에서처럼 거의 똑같은 속도로 계속 발달한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뇌는 자라기 때문에 그 크기는 다른 유인원이 넘보지 못할 정도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의 뇌는 그다지 특별할 것이 없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전 우주에서 아마 가장 복잡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을 것이다. 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주변과 연결돼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 수는 무려 50경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1940년대에 미국의 폴 맥클린이 만든 모델이 유명한데 맥클린의 모델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원래 세 개의 뇌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뇌는 개통 발생학적으로 오래된 파충류의 뇌이며 이것은 주로 뇌간, 간뇌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선천적인 본능만이 있으며 또 학습 능력이 거의 없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쓸모가 없다. 두 번째 뇌는 초기 포유류의 뇌로서 대뇌의 변연계에 해당한다. 여기는 충동과 감정의 고향 같은 곳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식과 기억을 발달시키려는 최초의 자연적 시도가 이루어진 곳이다. 세 번째 뇌는 발달한 포유동물의 뇌인데 이성과 오성 그리고 논리의 본거지로 신피질에 해당한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교과서에 실려있는 맥클린의 이론은 잘못되었다. 사실 우리 뇌 속에서 독립적으로 서로서로 활동하고 있는 세 개의 뇌는 없다. 가장 중요한 점은 뇌의 구성 요소인 뇌간, 간뇌, 소뇌, 그리고 대뇌 사이의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는 것이다. 인간 뇌의 성과는 우리가 체험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이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주저 순수이성 비판의 서문을 쓸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서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기공명 촬영 MRI는 내가 재즈 한 곡을 들을 때 내 뇌 속의 어떤 특정한 정서적인 중심부에 피가 더 몰려들고 있음을 보여주긴 하지만 내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에 대해서는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것, 즉 모든 것에 앞서서 존재하는 제1의 원칙이 있다. 바로 이 말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누구였을까? 그의 이름은 르네 데카르트. 그는 자아를 철학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 이전의 철학자들이 세계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고자 했다면 데카르트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을 선택했다. 내가 이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조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 머릿속의 사고를 통해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훗날 프리드리히 니체는 데카르트를 가리켜 오로지 이성에만 권위를 인정했던 혁명적인 인물이라고 칭했다. 에른스트 마흐는 1838년 지금은 체코의 도시 흘리체에서 태어났다. 물리학자로서 마흐는
소리의 속도를 계산했는데 훗날 그의 이름을 따 마하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었고 초음속 비행기는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한다. 마흐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아인슈타인은 그의 제자임을 기꺼이 인정했다. 세계관에 있어서 그는 언제나 교회와 마차를 빚고 다투는 불가지론자였다. 마흐의 철학적 사고는 급진적이었다.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오로지 경험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것 또는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것뿐이었다. 특히 그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 이유는 육체를 통해 구현되는 감각적인 삶과 정신을 통해 구현되는 관념적인 삶은 단 하나의 똑같은 재료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동일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아와 세계의 이원론을 일원론으로 해결했다. 감정과 이성은 적대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하며 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서로 보완적이다. 감정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다. 정서, 즉 emotion이라는 단어는 약간 중립적으로 들리지만 그 어원은 라틴어 움직이다에서 나왔다. 정서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즉 감정을 의미했다. 감정은 무엇보다 신체적인 흥분 상태이며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극한 상황에서 공포심과 같은 감정은 우리가 살아남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열정, 충동, 본능, 그리고 격정 등은 생물학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런 감정은 개개인의 생존과 집단의 결속에 도움을 준다.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두 가지 문제뿐이다. 내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피하고자 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감정을 조절하기는 쉽지 않으며 그만큼 감정이 우리를 조절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감정 그 자체다. 지그문트 슐로모 프로이트는 1856년 베멘 지방의 프라이베르크에서 태어났다. 그는 환자의 뇌를 철저하게 연구하기 위해 살아있는 연구 대상을 수술대가 아닌 소파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새로운 학문의 근거를 마련했는데 바로 정신분석이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란 것이 분명히 존재하며 또 무의식이란 것이 인간 행위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인간이 내리는 결정 중 약 90%는 무의식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무의식이 의식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프로이트는 1923년 푸시케를 세 개로 나누었다. 이드, 자아, 즉 에고, 초자아, 슈퍼에고. 이들은 무의식적이고 인간 푸시케의 충동적인 요소들에 상응하는데 배고픔, 성적 충동, 시기, 증오, 신뢰, 사랑 등이 이들을 규정한다. 이드의 반대쪽 상대는 초자아다. 초자아는 인간이 교육을 통해 형성한 가치들, 즉 규범, 이상, 역할, 주체상과 세계상 등을 실현한다.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 자아가 놓여 있는데 자아는 사실 매우 가련한 녀석이다. 이드와 초자아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강력한 두 상대에게 끼어 몸이 찢겨나갈 정도로 불쌍한 존재다. 보통 이드가 승리를 쟁취하는데 이 이드는 자아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 프로이트의 커다란 업적이라면 인간 관찰의 중심 개념으로 감정, 심리적 갈등, 그리고 무의식 등의 가치를 두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주의력은 자동차 전조등과 같다. 전조등이 미치는 일부만 비출 뿐 전조등 불빛을 벗어난 컴컴한 나머지는 무의식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다. 우리 무의식의 대부분은 그런
불빛이 없는 지각에 근거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프로이트가 광범위하기에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뇌 속에서 진행되는 것들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에릭 캔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억 연구자다. 캔들은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그는 신경세포가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다토끼의 단기간 기억 속에서 일어난 잘 알려진 과정, 즉 학습 체험이었다. 캔들은 시냅스의 유연성이 상승하였음을 금방 알아차렸다. 즉, 그 길이가 늘어났다. 캔들의 결정적인 업적은 학습 체험이 뇌에 흔적을 남기는 것, 즉 변화한 시냅스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1889년 빈에서 태어났다. 1922년 논리철학 논고가 출간되었다. 비트겐슈타인의 획기적 사고는 언어를 철학의 중심점으로 밀어넣었다. 자신의 사고와 추론이 언어라는 수단에 종속돼 있다는 것을 주제로 삼은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철학은 언어 비판이다. 명사는 이 세상의 사물에 해당하고 그 의미는 문장 내에서 단어들과의 관계를 통해 파악된다. 명사와 문장 구조가 사물과 그 사물로 구성된 현실 속의 질서와 일치한다면 그 문장은 참이다. 제거되어야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모든 문장과 불합리한 모든 문장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시종일관 너무 철저해서 자기 자신이 나서서 모든 도덕적인 진술을 언어에서 퇴출하고자 했다. 선과 악이라는 단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모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도덕은 수화나 제스처나 눈짓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말해야 하며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꿈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이를 자세히 묘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확한 언어였다. 정확한 언어는 그 단어 의미만으로도 비인간적이다. 비트겐슈타인은 화이트헤드나 러셀과 같이 논리를 과대평가했다. 논리는 무엇보다 사고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논리는 언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 모든 것을 논리의 법칙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실제 삶의 세계에서는 부조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죽은 지 2년 후인 1953년에 출간되었던 저서에서 그는 모사 이론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를 오로지 논리의 수단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도 포기했다. 그림 같은 명문장은 그 저서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우리의 언어는 오래된 도시라고 볼 수 있다. 좁은 길과 공터는 서로 얽혀 있고 낡은 집과 새 집들은 여러 다양한 시대에 다시금 덧붙여 건축되었으며 수많은 교외에 둘러싸여 있고 반듯하고 규칙적인 도로와 단조로운 양식의 집들이 늘어서 있다. 루소는 매우 괴팍한 사람이었다. 그는 17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 동판과 석판 조각공 수업을 받았다. 그는 돈을 지원해주는 부인들의 도움으로 삶을 꾸려나갔다. 그가 괴상망측하긴 했어도 검은 곱슬머리에 갈색의 커다란 눈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멋진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루소는 문화와 사회가 인간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인간은 악하다. 슬프면서도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을 경험해보면 그 증거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하며 그것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믿는다. 인간 사회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관계가 서로 교차하는 한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서로 증오하게 만드는 것이 거의 진리가 될 것이다. 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루소는 인간을 천성적으로 비사교적이라고 간주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혼자서 전혀 착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다. 공동생활은 인간을 서로 경쟁으로 내몬다. 인간은 서로 의심하고 서로 악의를 가지게 된다. 루소의 주장에 따르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타인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데 과연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했던가? 로버트 와이스는 루소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고독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와이스는 매우 흥미진진한 주장을 펼쳤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푸는 동정심의 결여보다 자신을 더 좌절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베풀 수 있는 동정심의 결여라는 주장이었다. 누군가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더 괴로운 일이다. 다윈은 진화 과정을 생존경쟁, 적자생존과 같은 단어로 설명했다. 인간이 동물이라는 다윈의 증거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도덕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왜 인간은 도덕적 능력이 있는 것일까? 더 발은 30년 동안 원숭이들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즉, 선함과 이웃 돕기는 원숭이 집단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원숭이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다. 원숭이들이 서로서로 더 많이 돕고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면 할수록 원숭이 집단에도 더욱더 좋은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이타주의라고 부른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중요한 원칙은 유인원에게도 아주 분명하게 적용된다. 선을 행하는 능력을 인간 사회에서 구속력이 있는 근본 원칙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 150년 전의 데카르트와 마찬가지로 칸트 역시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 속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속에서 인식의 확실성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 인식의 전제 조건들을 연구하는 이러한 철학을 칸트는 선험적 철학이라고 불렀다. 선함 또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칸트의 주제였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 도덕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원칙을 천성적으로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연구했다. 칸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선한 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천부적인 재능이나 성격이 아니었고 형편이 괜찮은 삶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인간의 의지였다. 근본적인 선함에 다다르기 위한 이러한 요구를 칸트는 정언적 명령이라고 불렀다. 실천이성 비판의 내용 중 가장 잘 알려진 표현으로 정언적 명령은 이렇게 쓰여 있다. 너의 의지의 최대치가 언제라도 동시에 일반적인 입법 원칙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행동하라. 도덕적인 법칙은 존재했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이었다. 쇼펜하우어가 주장하기로는 인간은 전혀 이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포유동물의 뇌가 우리에게 보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분별력이 거의 없어서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철학에서 가장 주목을 불러일으키는 질문 중 하나를 던졌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나는 원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은 하나의 커다란 도발이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모든 것은 사실상 끝장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의 의지도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의 이성은 사실상 전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주장을 가차없이 펼쳐나갔다. 즉, 우리 뇌의 명령 통제 본부는 이성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이다. 의지는 무의식적인 것이며 무의식적인 것이 우리의 현 존재와 성격을 규정한다. 의지가 주인이며 이성은 그의 노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지 의지만이 내게 말해주며 이성은 의지를 따른다. 벤저민 리벳은 1916년 시카고에서 태어났고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 1979년 그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리벳 실험이라고 알려진 이 실험은 그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리벳은 한 여성 환자를 팔걸이 의자에 앉히고 커다란 시계를 응시하도록 했다. 이 시계는 평범한 시계가 아니었고 초록색 점 하나가 원판 주위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시계였다. 그리고 리벳은 두 개의 케이블을 고정시켰다. 하나는 환자의 손목에 연결시켜 이것을 전기 측정 장치에 고정시켰다. 다른 하나는 헬멧을 쓴 환자의 머리에 고정하고 이것을 다른 전기 측정 장치에 연결했다. 리벳은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다. 시계 위에서 돌고 있는 초록색 점을 주의 깊게 보다가 임의로 선택한 특정 순간에 손목을 움직이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내린 순간에 초록색 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는 것이었다. 여성 환자는 리벳이 지시한 대로 손목을 움직이기로 결정하고 그 순간에 초록색 점의 위치를 기억해 두었다. 리벳은 이를 일일이 기록했다. 리벳은 두 개의 전기 측정 장치를 흥분된 마음으로 살펴보았다. 손목에 부착된 전극의 전압 변화는 손목 움직임의 정확한 순간을 보여주었고 머리에 부착된 전극은 뇌에서 행동 개시 명령을 내린 순간을 보여주었다. 시간적인 순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맨 먼저 머리에 부착된 전극이 신호를 보냈으며 여성 환자가 자신의 움직임을 결심한 순간 눈앞의 시계는 그로부터 0.5초 지난 다음이었다. 그리고 약 0.2초 후에 손목의 움직임이 뒤따랐다. 리벳은 극도로 흥분되었다. 이 여성 환자가 자신이 움직이겠다는 결심을 의식하기 0.5초 전에 그러한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었다. 즉, 무엇을 원하거나 또는 행하려는 선의식적 반사운동이 의식된 행동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 인간이 이러한 의지를 의식하기도 전에 우리의 뇌는 의지 진행을 시작해버렸다는 이야기는 맞는 말일까?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초를 둔 철학적 사고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영화관에서 아무런 위험에 처해 있지 않지만 공포스러운 장면을 보면 왜 소름이 돋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우리 내면에 동일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동감하게 된다. 1990년대 초에 뇌 연구자들은 자코모 리촐라티를 중심으로 특별한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들은 특정한 행동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웃음, 하품 또는 대화 상대방의 자세 등은 즉각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를 따라할 수 있다. 리촐라티와 그의 젊은 연구원들은 돼지꼬리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부착했다. 그런 다음 호두 하나를 바닥에 놓고 그 원숭이가 손으로 급히 호두를 낚아챌 때 특정한 행동 뉴런이 어떻게 반응하며 뜨거워지는지를 관찰했다. 거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실험 단계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일이 발생했다. 연구원들이 그 원숭이를 이제 판막이 뒤로 가두어 원숭이가 호두를 낚아챌 수 없게 했다. 그 대신 원숭이는 연구원 중 한 사람이 그 호두를 손으로 줍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원숭이의 뇌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원숭이는 다른 누군가가 호두를 손으로 짚는 것을 보는 동안에 조금 전 원숭이 스스로 호두를 낚아챘을 때의 상황에서처럼 행동 뉴런이 똑같이 작용했다. 자신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원숭이는 그 행동을 정신적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학자들은 놀라서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 원숭이가 특정한 행동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행하든 아니면 연구원의 행동을 오로지 정신적으로 공감만 하든 신경세포는 정확하게 똑같이 작용했다. 리촐라티는 새로운 개념을 고안하여 그 신경세포 이름을 거울 뉴런이라 불렀다. 거울 뉴런은 뇌 속에서 어떤 행동을 수동적으로 공감할 때 그 행동을 실제로 행할 때처럼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세포다. 음료수 캔 따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그 캔을 따는 것처럼 뇌에서 반응한다는 것이다. 도덕은 한 그룹의 사회적인 삶의 규칙을 세우고 조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룹 구성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생각까지도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한다. 명백하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거울 뉴런은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제러미 벤담은 1748년 런던 근교의 스피털필즈에서 태어났다. 벤담 철학의 출발점은 매혹적일 만큼 간단 명료하다. 행복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이 주장이 옳다면 철학과 국가도 당연히 이것을 지향해야 한다. 사회의 목표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고통의 양을 가능한 한 감소시키는 데 있어야 하며 또는 모든 사람의 행복 아니면 최소한 대다수 사람의 행복을 늘리는 데 있어야 한다. 어떤 조치로 세상에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면 줄수록 그 조치는 그만큼 더 유용하고 좋은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벤담은 공리주의라고 불렀다. 벤담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지만 인간은 이러한 논리를 뛰어넘는 직관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지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며 엄밀하게 계획된 언어뿐만 아니라 이성과 오성을 구비하고 있다.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의 수많은 철학자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동물을 먹어도 좋은 근거라고 말한 바 있다. 요컨대 인간은 이성적이고 동물은 비이성적이며 인간은 가치가 있고 동물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능이 높은 생명체가 지능이 떨어지는 생명체보다 근본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갓 태어난 젖먹이는 돼지보다 분별력에서 뒤지겠지만 우리는 아기를 먹거나 새로운 샴푸의 효능을 시험해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어떤 생명체를 존중하고 그 삶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그 생명체가 기뻐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물의 의식 상태에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한 고통이라는 기준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느 날 장자는 친구 해자와 함께 산보하다가 호라는 강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간다. 장자는 다리 위에서 물속을 들여다보고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다. 보게, 물고기가 사방에서 가볍고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네. 저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이야. 해자가 대답한다.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가 즐거워한다는 것을 안단 말인가? 장자가 다시 대꾸한다.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찌 내가 물고기가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어떤 존재가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MRI 장비로도 볼 수가 없다. 어느 정도까지 육식을 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숙고해 본다면 육식을 반대하는 논거가 육식을 찬성하는 논거보다 더 설득력 있고 명료해 보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73년 이후로 인간은 이때까지 존재하던 모든 동식물 종의 절반가량을 무참하게 말살했다. 엄청난 규모의 동물 대량 학살이 일어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인간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인류의 시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지구가 입었던 피해를 합친 것보다 지구에 더 큰 상처를 입혔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모든 종 가운데 약 5분의 1은 이미 사라졌거나 멸종 직전에 있다. 일견하여 해답은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나무가 죽으면 인간도 곧 죽는다 하는 표현은 그럴싸하고 틀린 말이 아니다. 어떤 철학자나 어떤 생태학자도 이 행성에 수백만에 달하는 그 모든 동물종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실제 설득력 있게 근거를 대지는 못한다. 그러나 철학자도 엄청나게 철학적 사유를 소모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거는 인간이 고통과 행복을 느끼는 복합적인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점이 고래와 코끼리에도 통용된다면 그들을 죽여서도 안 되고 그들 삶의 근거를 파괴해도 안 된다는 주장이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그들도 삶에 대한 애착을 지녔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생물학적인 자연을 변화시켜도 좋은 지점은 어디일까? 복제양 돌리가 스코틀랜드의 어느 축사에서 태어난 것은 1996년이었다. 복제인간을 생각만 해도 왜 우리 마음이 혼란해지는 것일까? 인간 복제에서 비도덕성은 어떤 점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국가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복제하려는 목적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 제정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동식물은 대체로 복제를 허용하는 편이다. 1990년대 이래 식용 동식물의 복제에 의한 증식은 완전히 정상 행위로 간주된다. 개별적인 인간이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명백한 진리에 속한다. 개체의 이 고유성은 많은 사람이 깊이 공감하는 가치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고유한 존재이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아로 느끼려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지고 있다. 1743년 런던 근처의 피터버러에서 태어난 윌리엄 페일리는 성공의 교회 일을 하던 아버지에게 교육받고 성장했다. 벤담처럼 페일리도 철학의 유일한 목표는 행복의 증진에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책임감,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야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페일리는 케임브리지 신학대학의 명예 박사가 되었다. 페일리의 가장 중요한 저서인 자연신학이 완성되었다. 그의 새로운 저서의 핵심적 표어는 적응이었다.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시계 제조공에 관한 이야기다. 시계의 톱니바퀴와 용수철이 제작될 때 필요한 정밀성이나 이 부품들이 결합될 때 이루어지는 복합성보다 더 정밀하고 복잡한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시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계획의 모든 전조, 설계의 모든 현실은 자연이라는 작품에도 존재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자연이라는 작품은 훨씬 방대하고 그 숫자도 훨씬 무수하여 우리의 모든 평가를 뛰어넘을 정도의 규모라는 것이다. 페일리의 자연신학을 읽은 지 2년 뒤에 성공의 사제가 된 찰스 다윈은 비글이라는 탐사선을 타고 남아메리카로 향했다. 그곳에서 살아있는 동물과 화석을 관찰한 뒤로 다윈의 세계관은 크게 흔들렸다. 그곳의 식물과 동물은 페일리가 그의 저서에서 기술한 것처럼 실제로 그들의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응은 단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반복되고 있었다. 다윈은 마침내 1859년
페일리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그의 위대한 저서 종의 기원을 집필했다. 오늘날 생물학의 경향은 무조건적인 함목적성을 조심스럽게 상대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지적 설계의 별은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다. 새로운 관점에 따르면 삶은 모든 개별 부분의 총합 이상의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행동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사르트르. 행동하든 존재하든 그것이 그것이다. 시나트라. 사르트르는 인간이란 행동으로 자기 얼굴을 그린다 하고 말했는데 이는 곧 행동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다와 일치한다. 인간은 자유로워지도록 저주를 받았다는 사르트르의 사상은 그의 주요 저서 존재와 무에 잘 표현되어 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실존이란 삶에 내던져진 것이라고 파악했다. 사르트르도 이런 식의 실존적 이해에 공감을 표현했다. 인간에게 유일하게 실존적인 것은 사르트르에게 구토, 불안, 염려, 권태와 부조리의 감정이다. 사르트르는 자신의 철학을 실존주의라고 불렀다. 다음과 같은 규칙이 만들어진다. 1.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한다.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2.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 A. 목표로 삼은 복지는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도 가능한 한 최대의 이익을 주어야 한다. B. 공정한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재화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당신은 이런 규칙들을 올바르다고 믿거나 적어도 이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와 정신적으로 유사한 사람이다. 롤스는 1964년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철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는 단 한 권의 저서로 철학사적인 의의를 남겼다. 그것은 정의론이다. 이론적 배경이 되는 원리는 정말 칼로 자르듯 간단 명료하다. 즉,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다. 보수적인 비판가들은 롤스가 제시하는 허구적 원초 상태라는 출발점은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기주의와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거침없는 욕구이며 이런 추진력은 모든 사회에서 나타난다고 비판가들은 주장한다. 18세기 경제학자이자 도덕철학자 애덤 스미스는 정의가 아니라 이기주의가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롤스의 하버드 대학 동료인 로버트 노직을 비롯한 20세기 애덤 스미스의 동조자들은 이런 식으로 모든 사회 현상을 변호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언제나 좋든 나쁘든 인간의 행동을 이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무슨 이유로 인간은 그의 타고난 모든 재주, 그의 특별한 재능을 자유롭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무슨 이유로 인간은 삶의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재화를 얻기 위한 경주에서 우연히 차지한 유리한 출발선을 마음껏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무슨 이유로 인간이 얻은 성과가 언제나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어야만 한단 말인가? 노직이 볼 때 롤스는 인간의 참된 본성을 완전히 오인하는 변장한 사회주의자였다. 그들은 정의롭지만 빈곤한 사회보다는 안정적이고 효율이 높은 사회를 선호했던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의 표어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 정의다인데 롤스는 정의로운 것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2006년 여름에 영국의 신경제재단이 발표한 행복지수를 믿는다면 바누아투 공화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다. 그곳은 실제로 남태평양에 있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섬나라다.
우리는 저 남태평양에 사는 행복한 인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교훈은 돈과 소비, 권력과 높은 기대 수명에 대한 전망이 근본적으로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른 연구조사의 상세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소득이 약 2만 달러에 이르면 이에 비례해 행복도 함께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유함과 돈, 나이, 남녀 성별, 용모, 지적 능력, 교육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욕, 아이들, 친구, 먹거리와 스포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다. 사회 문화적, 도덕적,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가치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는 세계 가치조사에 따르면 이혼은 남녀 모두에게 대략 수입의 3분의 2를 잃은 것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에 관한 그 모든 통계학을 떠나서 행복은 언제나 아주 개인적인 사안이다. 내 행복은 내가 찾아야만 한다는 것은 독일에서 널리 알려진 말이다. 지속적인 행복은 기대가 현실적일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의 상태가 본질적으로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오로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달려 있다. 삶에 만족하는 것을 모든 면에서 장점으로 보는 것이 대체로 나이 든 사람들의 의견인데 반해 비교적 젊은 계층은 만족을 삶의 지혜로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은 우선 즐겁고 쾌적한 삶, 나아가 참여와 개인적 동경의 실현으로 이루어진 선한 삶, 끝으로 추구할 가치를 지닌 첫 번째 목표에서 이루어진 특정한 일의 성취, 즉 의미가 실현된 삶으로 이루어진다.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41년 그리스의 섬 사모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삶 외에는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에피쿠로스는 초감각적인 것을 거부했으며 따라서 신과 종교는 그에게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죽음 역시 큰 의미를 지닐 수가 없었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한 죽음은 여기에 없다. 그러나 죽음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여기에 없을 것이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본원적으로 인간은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쾌락은 좋은 것이고 불쾌는 나쁜 것이다.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다. 그러나 후세의 적대자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신을 믿지 않는 에피쿠로스를 페르나들의 지도자로 날조하고 그의 관점을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왜곡했다. 에피쿠로스가 가르쳤던 것은 오늘날 특히 미국에서 퍼져나가는 새로운 연구 방향의 하나인 긍정의 심리학에서 다시 발견되고 있다.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원칙, 그것은 무엇보다 활동성이다. 정신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면 기분도 나빠진다. 단 하루만 쉬어도 뉴런은 연속해서 마비되는 현상을 보인다. 행복에 이르는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집중력이다. 관심 있는 대상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집중하면 삶의 행복도 그만큼 높아지며 사물의 유효한 것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네 번째 원칙은 현실적인 기대다. 다섯 번째 원칙은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하곤 한다. 정말 행복한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그때그때 즉시 기록하는 것은 추천할 만한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행복의 심리학이 알려주는 그 이상의 지혜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웃어 넘겨라이다. 비교하는 자는 실패한다는 말은 어디에서나 늘 통용된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행복해지지 않을 것이다. 6번째 원칙은 행복 추구의 태도가 너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7번째 원칙은 일을 통한 즐거움의 성취다. 내 삶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볼 것인가?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오직 주관적으로만 해명될 수 있다. 이 세계에서 의미를 찾는 것보다 우리가 자신에게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의미에 대한 물음은 인간이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지금까지 내가 아는 나는 누구인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의견입니다. 메타인지는 흔히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메타인지라는 말 자체의 뜻은 우리말로 쉽게 풀면 한 차원 위에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새의 시각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를 보면 부분이 아닌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어디가 탄탄하고 어디가 허술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는 조감도와 유사한 경험이죠. 우리는 사실 메타인지 경험을 자주 합니다. 바로 스포츠 관람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직접 뛰는 선수들의 시야보다 관람객들의 시야가 더 넓습니다. 관람객에겐 축구공이 없고 선수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보고 있으며 더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더 높고 더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전체의 흐름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메타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기회가 적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지만 거울은 좌우가 뒤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의 나는 왼손을 듭니다. 오른쪽 귀를 만지면 거울 속의 나는 왼쪽 귀를 만지고 있습니다. 거울은 좌우가 뒤바뀐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을 정확히 보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봐야 합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귀와 두개골 내부의 골 전도음, 이 두 경로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듣는 두개골 내부의 골 전도음은 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귀로 들리는 내 목소리만 듣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 타인들은 늘 듣던 목소리와 똑같이 들리고 나한테는 어색하게 들리게 됩니다. 골 전도음이 빠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간은 외모나 목소리 같은 물리적인 자신의 모습도 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유형의 모습이 아닌 생각이나 감정, 지식 같은 무형의 내 모습은 어떨까요? 훨씬 더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본다는 것은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객체가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은 나를 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는 본래 한 덩어리입니다. 분리가 불가능한 원래 한 덩어리인 나를 가상으로 나눌 수 있는 상상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연극의 배우로 참여하는 것이 메타인지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배우들은 자신이 맡은 배역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배역의 전사를 상상하고 유추하며 작성합니다. 즉, 캐릭터의 인적 사항이나 살아온 이력, 극 중에서 보이는 태도나 성향의 배경에 대해서 이성과 상상력을 활용한 적절한 추론을 만들어 글로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맡은 배역뿐만 아니라 상대 배역들이 왜 저런 대사와 동작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대본상에 나타나는 각종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더 캐릭터에 가까워지고 연기도 자연스러워지죠. 한마디로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문학작품, 특히 소설도 유사한 원리입니다. 많은 등장인물들의 행태와 심리를 직관적으로 묘사한 글을 통해 여러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감정을 각각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청소년기에 세계적인 문학작품들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의 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의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의지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부터 의지가 도덕적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죠. 의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게 의지가 아닐까 합니다. ABC 세 선택지 중에 어떤 쪽을 선택해서 행동할 것인지 결정할 때 그 기준은 사회마다, 시대마다, 인간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유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고 결과도 여러 가지로 나오겠지만 행위자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에 어떤 특정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드물게 정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살아가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명분 따위는 없습니다.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선택과 의지는 모두가 개인적이고 특수한 것입니다. 명분과 논리는 어떤 식으로든 만들 수 있고 또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상황과 타인이 나로 하여금 폭력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살인자도 상대가 자신으로 하여금 살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오죽하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을까요? 하지만 의지는 어떤 경우에도 작용합니다. 즉,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배경에 분명 외부 영향도 있고 때론 그것이 나의 선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나의 의지나 선택이 없이 마치 자동 로봇처럼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모든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존재이고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존재이며 의식하든 못하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그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인격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죠.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자동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지 않는 이유는 자동차에게는 의지가 없고 따라서 책임도 없으며 인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지와 선택과 책임과 인격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다른 선택들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가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5명의 인부를 향해 달려가는 고장난 열차를 한 명의 인부가 있는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스위치가 내 손에 달려 있는데 돌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이죠. 이때 판단에 사용될 수 있는 변수들이 너무 많지만 경제학 모형 실험처럼 다 없다고 치고 내게는 스위치를 돌릴지 말지의 결정권만 주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낯선 타인 5명의 확실한 죽음을 내가 스위치를 돌렸을 때 역시 낯선 타인 1명의 죽음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여러 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스위치를 돌려서 1명을 죽게 하든 안 돌려서 5명을 그냥 죽게 하든 어떤 행동을 취해도 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도덕적인 근거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5명보다 1명이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나의 생각과 의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사람이 적게 죽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암묵적이고 사회적인 합의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원칙조차 실제 적용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 이 트롤리 딜레마의 가장 큰 딜레마는 이 정도로 단순화된 선택의 순간은
현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마치 경제학의 완전 경쟁 시장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명료한 사고를 위해서 물리학의 사고 실험처럼 극단적으로 미시적인 선택의 분석을 했지만 그때 적용되는 메커니즘과 현실에서의 메커니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미시의 세계에선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탄생한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고 그 차에 탄 나와 내 가족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1차선 산간도로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도로에 거대한 바위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 모두가 바위의 정면 충돌에 사망하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산이 있고 정면에는 바위가 있고 급정차할 시간은 부족하니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옵션은 왼쪽으로 핸들을 트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 편에는 마침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스쿨버스가 위태롭게 난간에 걸려 흔들리고 있고 학생들 40명이 그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내 차가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 급정거를 시도하면 아마도 버스와 가볍게 충돌을 하고 내 차는 살아남지만 위태롭게 걸려있던 버스는 절벽 아래로 추락해 40명 전원 사망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내 차의 자율주행 AI는 무슨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해야 바람직한 것일까요? 트롤리 딜레마의 논리대로라면 내 차가 방향을 틀지 않고 그냥 바위에 부딪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그걸 찬성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차를 누가 구입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운전자의 안전만 1순위로 위하는 자율주행차라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을까요? 윌 스미스가 주연한 영화 아이 로봇에서 비슷한 딜레마가 나옵니다. 윌 스미스가 몰고 가던 차가 연쇄 교통사고로 호수에 빠집니다. 옆에는 또 다른 차도 동시에 침몰 중인데 거기에는 어린 소녀 하나가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위해 호수에 뛰어든 로봇은 소녀를 먼저 구하라는 윌 스미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단지 구조 성공률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윌 스미스를 구하고 소녀는 죽습니다. 그 후 윌은 죄책감과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런 논의들이 의미하는 것은 제 생각에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어떤 특정 사안의 옳고 그름에 대해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고 동의할 정도로 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생겨났죠. 과정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정도가 그나마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설명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어찌 보면 허무하죠. 내가 그냥 그러고 싶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발견한다는 말은 곧 만들어간다는 뜻이죠. 내 삶의 의미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면 죽음이 찾아올 때 허무함도 함께 올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삶이 될 테니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3가지를 추천합니다. 배움과 행동과 성찰입니다. 어느 분야가 되었든 저는 죽을 때까지 학생의 태도로 사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저명한 학자들도 평생 배우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한 발이라도 더 진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인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배움의 자세와 늘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는 것이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는 배움은 죽은 씨앗과 같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죠. 아주 작은 행동이 중요합니다.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행동은 아주 작게 매일매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성찰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반성과 변화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날마다 배움과 행동과 성찰을 반복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읽는 재미가 쏠쏠해서 이 책은 일부러 천천히 정독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책 참 좋았습니다. 구입하셔서 정독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